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추진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를 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놓고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언제 만날지가 관심인 이낙연 전 대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와 아동에 대한 경찰 수사가 6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200건 정도가 늘었는데 지금까지 23명이 사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과 정부 대책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가 내일 독자적인 검증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부는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상의 모든 절차는 마무리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방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각국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짓 의혹이라고 일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권 카르텔을 규명하겠다며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개설 추진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이웃 여성을 마구 때린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이 타고 있으면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에서 제작 판매한 현대 기아 전기차에서 주행 중 동력 상실이 발생했다는 YTN 단독 보도와 관련해 현대 기아차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판매된 전기차 13만 6천 대에 대해 전면 무상 수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자체 조사를 벌여온 정부가 내일 최종 검토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정부는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의 최종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우리 정부 자체 보고서 언제 나올까 궁금했었는데요. 날짜가 내일로 정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IAEA가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언제쯤 보고서를 낼지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정부는 오늘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자리에서 내일 우리 자체 최종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 공개 자료와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 독자적인 검증을 진행해 왔다면서 내일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체 보고서는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우리 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를 종합한 건데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진행한 분석 내용과 지난 5월 우리 정부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확보한 원자료 분석 내용, 그리고 지난달부터 들어간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우리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 4일 공개된 IAEA 종합보고서 내용에 대한 우리 정부 판단도 이 보고서에 반영될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관련해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방재국장은 내일 발표할 보고서에는 전문가 분석 종합 결과와 함께 일본에 제안할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더 궁금한 건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어떤 입장인가일 텐데요. 박 차장은 관련 기자 질문에 전문가 그룹의 검토 결과를 국민께 설명하면서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어떤 입장인지도 당연히 같이 밝힐 거라고 답했습니다. 내일 보고서 공개 자리에는 오염수 대응 정부 전담팀장인 박문규 국무조정실장과 검토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일본의 수산물 수입 압박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 오염수 방류 과정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일본 측이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으로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다시 압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박구현 차장은 1차적으로 정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과거 소송 제기 단계에서도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으로 지켜낸 적이 있는 만큼 이 정부가 수입을 재개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방한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 대한 이 세부 일정도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내일 저녁 한국에 도착해서 주말인 토요일에는 유국희 원안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연달아 면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IAEA의 보고서까지 받아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상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방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일본 정부는 총리에서 외무상에 이르기까지 각국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 작업에 나서면서 가짜 정보 유포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는데요.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도쿄입니다. 네, 방류 시기가 관심입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는 겁니까?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힌 데이어 일본 원자력위원회도 지난달 28일에서 30일 동안 진행된 오염수 최종 설비 검사에서 큰 문제점이 없다며 내일 검사 종료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는 올 여름 무렵 방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8월에도 방류를 할 수 있도록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정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일본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안전성 확보와 소문 피해 대처 상황을 확인해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방출 시기의 조율과 관련해서는 정치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방류 주변 지역 3개 현의 경우 니와테 현 지사 선거가 9월, 그리고 미야기 현 의원 선거가 10월, 후쿠시마 현 의원 선거가 11월로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자국 어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오염수 방류 문제가 부각될 경우 정부 여당으로서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거 전에 방류를 서두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선거와 관련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인데요. 아직 방류 시기가 확정은 안 됐고요. 일본이 가까운 시일에 언제든지 방류를 하기 위해서 우호적 여론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는 11일에서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일제히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해양 방류에 대한 안전성과 함께 우리 정부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오는 13일에서 14일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때 박진 외교부 장관, 친강 중국 외교부 장관의 개별 회동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른바 가짜 정보에 대한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오염수 방류를 위한 통행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난하자 일본은 중국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발신하고 있다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하라면서 반박했습니다. 또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동영상을 각국의 다양한 언어로 제작해 인터넷상의 가짜 뉴스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일축했지만 민주당은 전담팀을 꾸리고 이권 카르텔을 규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이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고요? 네, 국민의힘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전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계속되게 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민주당이 진실이나 양평 군민과 도로 이용자들의 혜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 공세 대상의 건수를 잡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고속도로 게이트니 윤 대통령의 처가 카르텔이니 등을 주장하면서 정치 공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편익을 위한 고속도로가 정치적으로 더 이상은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반면 민주당은 고속도로 게이트 TF를 꾸리고 고속도로 종점 변경제로 검토됐던 양평 강상면 일대를 방문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도로 사업의 종점이 바뀌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라며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지점이 송파 강남까지 가는데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건 그야말로 쓸모없는 땅이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여야 대치 상황도 알아보죠. IAEA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그 이후에도 여야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오염수 방류 관련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내일부터 한국을 찾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단식 투쟁에서 더 나아가 소속 의원들 전원이 오늘 저녁 국회에 모여 1박 2일 오염수 방류 저지 철야 농성에 나섭니다. 무제한 토론에서 정부 대응을 비판한 뒤 내일 아침에는 원외 지역위원장과 당직자 등이 총출동하는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도 열 예정인데요. 이 밖에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의당과 함께 일본 사회민주당 의원을 만나는 등 여론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를 향해선 오염수를 국제적인 환경 문제로 의제화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과 함께 올해 열릴 예정인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환경 문제로 의제화하고 쟁점화하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철야 농성을 두고 과학을 부정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선동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구태의연한 집단 농성을 벌인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야당의 이런 행위는 과학 부정이자 IAEA 조사단에 참여한 많은 국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로 덮어온 민주당이 다만 여당은 아직 불안해하는 국민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에게 일본과 협의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류 상황을 철저히 감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야권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개설 추진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국토부가 개설 추진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야권이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개설 추진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관련 긴급 당정 협의회를 진행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특혜 시비를 걸고 가짜 뉴스로 의혹을 부풀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이 정부 임기 내 김건희 여사 측이 양평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에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했던 사업인데 아무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선 변경과 관련해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민주당이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의혹 부풀리기만 하지 말고 자신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발해달라며 그럴 경우엔 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 제기한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다면 민주당 역시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역시 모두 정계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여야 간 정쟁의 소재가 된 이유를 짚어주시죠.
예, 이번 의혹은 2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최근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종점에서 약 500m 거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이 다수 있다고 야당이 주장하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1,000억여 원을 추가로 투입해 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대한노선의 사업비 증가액은 140억 원에 불과하고 당초 노선보다 교통량도 늘어난다면서 종점이 되더라도 대통령 처가 토지 집가에는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과 매연으로 제약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이 석방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 전 서장 등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납입했다며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됐던 6명은 모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구 때린 뒤에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가 여성이 안에 타고 있으면 성폭행하려 했다고 진술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다. 피의자 진술에서 나온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폭행했다는 피의자 진술에 달라진 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마구 때린 뒤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1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오른 A씨가 10층에서 내리려다가 갑자기 같이 타고 있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마구 폭행한 사실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어 A씨는 피해 여성을 강제로 엘리베이터에서 끌고 나와 폭행을 계속했습니다. 비명을 들은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A씨를 막아세우면서 범행은 가까스로 끝났지만 피해 여성은 얼굴과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재작년에 이사와 혼자 살던 A씨의 집은 12층보다 더 높은 층에 있는데요. A씨는 일부러 12층까지 내려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만약 여성이 타고 있으면 성폭행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을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다고도 말했는데 피해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복도에서 추가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직업이 없고 주로 집에서 생활하던 A씨가 애초 성폭행 등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외출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A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미수에 그쳤어도 폭행한 시점부터 성폭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A씨는 과거 청소년 시절에도 강간 미수 혐의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A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서 4년 전에 출산한 아동을 방치해서 숨지게 한 친모가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들키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울면서 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불법 입양을 보냈을 때 문제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베이박스로 데려오는 경우도 지금 있는 거고요.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상이 지금 598건으로 늘었습니다. 전날 4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198건, 200건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네, 그리고 숨진 아동도 더 늘었습니다. 전날 15명보다 8명 늘어서 23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사망 아동 수는 더 늘 걸로 보여서 파장이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이은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찰 수사 대상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네. 600명 가까이 되네요, 이제. 이제 이게 지금 예. 그 감사원에서 이제 확인을 한 2,236명 중 예. 이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아이들을 이제 지자체가 나서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러고 났는데도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을 경찰에다가 이제 인계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여차저차 하니 조사해달라. 하루 만에 200건이 네. 늘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가 된 거를 넘겨주는 형태고 지금 전국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사망 아동 수도 계속 늘고 있어서요. 처음에 이 사건 알려졌던 게 이제 수원 냉동구 영아6이었고 또 부산에 안매장한 아이도 있었는데 오늘은 출생 신고를 안 한 채 김포 텃밭에 또 아이를 안매장한 친모가 드러났더라고요. 친모는 지금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이 친모에게는 아마 아동학대 치사죄 혐의가 적용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아마도 친모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데려왔는데 병원에서 출산하고 데려왔는데 그 다음날 죽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명의의 그 텃밭에다가 묻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이제 사체유기 정도는 했지만 내가 아이 죽이지 않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 이제 이 병원에서 퇴원을 시킬 때 아이의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면 갑자기 아이가 하루 만에 이제 사망에 이르는 건 조금 이 상황에 유기가 있든 뭐 방임이 있든 아니면 어떤 다른 행위가 개입이 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은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갔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뭐 신고를 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치사로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혐의로 입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제3자에게 출산한 아이를 넘긴 사례도 있었다고요? 사실 굉장히 지금 흔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청주에 있었던 이 사례인데요. 이 친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 사전에 내 아이를 혹시 입양 보낼 때가 있는지, 그러니까 입양 기간을 거치지 않고 그런 걸 조회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임신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내가 아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구매자 한마디로 이런 사람을 이제 물색하게 되고요. 병원비 정도를 이제 대납받고 아이를 넘겨줬다라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다만 현재 아이의 신원이나 이제 어디로 가서 지금 아이가 자라고 있는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한참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인신매매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 친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뭐 잘 키워달라고 보낸 걸 수 있지만 이게 받은 쪽에서 아이를 정말 기르고 싶어서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어서 데려간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뭐 브로커를 하기 위해서 혹은 뭐 아이의 아동 뭐 노동이나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건지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언론에서도 많이 나서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그 국민들에게 알리고 입양을 시킬 수 있는 이 친권 포기 절차 같은 것들이 있음을 좀 더 이런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런 개인 간 거래라고 하기 참 그렇지만 거래가 불법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불법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오고 가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야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동은 인간이잖아요. 이거 거래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금전적 대가 없이 주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입양을 보냈다고 해도 입양특례법 위반이 되는 거고 사실은 그 영아를 유기하는 거인 동시에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금전까지를 받았다면 아동 매매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원래 입양은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 입양특례법에 따라서 이제 친모가 누구인지 같은 것들이 등록된 사실은 출생 신고가 된 아이를 전제로 이제 법원의 허가하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입양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양을
보내려는 쪽에서나 입양을 하고 싶은 쪽에서나 그래도 잘 네. 키워줄 수 있는 가정에 맡겨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입양을 아무런 절차나 이제 모니터링 없이 하는 건 너무 위험하고요. 예. 하지만 이제 지금의 이제 입양 특례법, 우리의 거의 모든 법은 아이의 출생 신고를 전제하고 있는데 문제는 네. 그 친모가 누구인지를 신상 등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등록하고 사회는 싶지 않은 부모가 그렇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특히나 이제 미혼모다. 네.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이 친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자기가 사회적으로 혼인 없이 혹은 혼 외에 아이를 출산하였다라는 이력이 자신의 어떤 생활이나 이제 삶의 지장으로 이제 작용하는 경우들이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숨기고 싶어 하다 보니까 출생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호 출산제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잠시 뒤에 이야기를 네. 나눠보고요. 지금 수사 의뢰에 대한 미신고 아동을 보니까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네.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베이비박스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원래 베이비박스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거를 국가가 좀 더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산을 한 산모들이 병원, 뭐 소방, 뭐 이제 이런 경찰 이런 곳에다가 아이를 맡기고 내가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다. 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아동 학대를 한 흔적이 아이의 몸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걸 문제 삼지 않고 이제 아이들을 맡아서 보호하고 뭐 입양을 보낸다든가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근데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이제 그 사인이라고 얘기하죠. 사인. 그러니까 예. 개인이 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감사원이 조사했던 이번에 전수조사했던 2015년부터 이제 2022년까지 이 출생은 됐는데 지금 병원에서 출생됐는데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이 2,236명인데 예. 같은 기간에 지금 베이비박스에 이제 맡겨진 아동의 숫자가 1,418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미등록된 미출생 신고된 아동 상당수는 베이비박스에 보내진 게 아닌가라고 추단되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베이비박스 유기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떤 점을 사실 수사하게 됩니까? 이제 이 베이비박스에 예. 아이를 그냥 놓고 가느냐, 베이비박스에 놓기 전에 이제 이걸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이런 부분을 좀 상담하고 예. 이제 이야기하고 아이를 맡겼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유무죄의 부분이 좀 그렇습니까? 갈리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에다가 이제 이렇게 인계했느냐, 아니면 그냥 놓고 갔느냐. 의 부분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실제 아이를 기를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같은 것들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범죄의 대상이 됐느냐, 혹은 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 상당수가 어디로 갔느냐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베이비박스 쪽 이 조사도 필요는 한데,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런 수사를 강화하게 되면 네. 그래도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가는 그 친모는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고는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사정이 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가장 가슴 아팠을 사람은 실은 아이를 두고 가는 엄마였을 그렇겠죠.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엄마를 찾아내서 처벌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앞으로 아이를 그렇게 이제 베이비박스에 놓고 가게 되는 것보다는 불법으로 매매하게 되거나 그렇겠네요. 아니면 아이를 아예 그냥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무작정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건 좋은 그렇군요. 접근은 아닙니다. 네. 이 영아 살해 그리고 영아 유기 문제가 네. 사실 이제 친모만의 문제는 아닌데 네. 지금까지 유기죄로 입건된 걸 보니까 남성이 10명 중에 2명 정도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양육의 책임, 돌봄의 책임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범죄는 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두고 가거나 아이를 어딘가 방치한 어떤 행위를 누가 하였느냐의 문제 때문에 우선은 친모가 이제 범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아이를 혼자 낳은 경우가 꽤 많이 또 이제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함께 뭐 부부가 있다든가 아니면 동거하고 있는 관계 혹은 이제 뭐 남자친구 뭐 이런 관계에서 출산한 다음에 이걸 서로 논의해가지고 아이를 유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확률보다는
이거조차도 되지 못한 채로 친모가 혼자 방황하고 고민하다가 아이를 유기하거나 이제 뭐 보내거나 뭐 어떻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친모에 대한 처벌로 조금 이 부분이 모아지는 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그 남자친구라든지 배우자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인지하고 있는데 아이가 없어졌어요. 혹은 인지하고 있는데 아이를 친모가 어떻게 유기하거나 방치할 때까지 이거를 전혀 뭐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적인 보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 파장이 워낙 컸잖아요. 그리고 국회가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출생 통보제 지금 통과가 됐고 그리고 또 추가로 보호 출산제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이 출산을 이제 통보한다는 건 뭐냐면 병원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의료인이 이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걸 이제 지자체에다가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될 수 있도록.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법도 친모가 누구인지를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같은 것들이 남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병원으로 또 출산을 오지 않으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산모의 건강, 아이의 안위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출산제라고 하여 이 친모의 어떤 이 출산 사실을 기록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에 대해서는 보호해주는 좀 이런 지원해주고 보호해주는 조치를 좀 하는 법안이 함께 이제 다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만 되고 통과가 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워낙 사안이 중대하게 이제 이슈가 되니까 지금 하나는 통과가 됐는데 나머지 하나가 현재는 아직 상임위에도 올라와 있지 못한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좋은 사례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그 영미권이나 그 프랑스, 독일이 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나 영국,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이미 진즉부터 이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하면 의료인이 이 아이가 출생했다라는 거를 그 국가에 통보하는 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프랑스는 사실 심지어 1940년대부터 그 보호출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면 내부모가 누군지 이제 만약에 아이가 이제 입양이 됐어요. 그러면 아이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자기 부모가 누군지.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열람할 수 있는 이제 권리 같은 것들을 이제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산모가 원하지 않으면 난 나중에도 내가 부모인 걸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법원 절차를 통해서 알리지 않을 수 있는 또 그 절차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철저하고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사실은 산모가 내가 아이를 좀 그 안정된 공간에서 출산하고 이 아이를 좀 안전하게 맡기고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어떤 기록으로 남지 않게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 데서는 실제 영아가 이제 사망에 이르는 정도의 중범죄가 실제로 줄어드는 어떤 통계들 같은 것들도 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책 또 관련 법안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 시설 입소자들에게 치사율이 최대 40%에 이르는 피부 괴사 질병이 집단으로 발생해서 지자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입소자 부모는 1년 동안 11차례나 발병이 이어졌는데 해당 시설에선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말합니다. 우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안성시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던 지적장애 1급 30대 A씨. 엉덩이에는 고름을 뽑아내기 위해 20cm를 절개한 수술 자국이 선명합니다. A씨가 진단받은 병은 균이 피부 조직과 장기에 침투하는 괴사성 근막염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 부위가 빠른 속도로 확산돼 치사율이 최대 4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A씨 보호자가 시설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건 이미 폐혈증까지 진행돼 생명이 위독한 때였습니다. A씨는 2차례 이어진 수술로 현재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혈증이 이미 진행이 됐었어요. 염증 수치가 33이었어요. 지금 이 아이는 가다가도 죽는다. 잘못하면 너무나 위험한 상태다. 문제는 시설에서 괴사성 근막염에 걸린 입소자가 A씨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1월 2명을 시작으로 1년여 동안 11차례나 발병이 이어졌고 A씨가 감염됐던 지난해 7월에는 5명이 동시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병으로 3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던 다른 입소자 보호자가 들은 설명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보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또 병이 재발해 고름을 빼내기 위한 허리 절개 수술을 할 때도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찔렀다는 얘기도 안 하고 제가 이걸 분명히 고지했거든요. 재발하면 빨리 저한테 연락을 하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재발했는데도 숨겼어요. 결국 괴사성 근막염 집단 발병 사실은 첫 발병이 있은 지 7개월 뒤에야 보호자 신고로 지자체 등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아직 구체적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건소 의뢰를 받은 감염내과 전문의는 집단 발병이 가능한 전염병이 아니어서 구타에 의한 감염일 수 있다고 자문했습니다. 결국 지난 4월에서야 해당 장애인 시설은 한 입소자가 밖에서 갖고 온 주사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사기로 다른 입소자를 찔렀다고 진술했다며 이 때문에 집단 발병이 일어났다고 공지한 겁니다. 구체적인 발병 원인을 묻는 YTN의 문의에 해당 장애인 시설 측은 은폐할 뜻은 없었다면서도 공식 답변은 거절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입소자들 집단 발병 과정에 방임이 의심된다고 보고 지난달 시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 안성시 의회는 주무부서와 시설을 찾아 입소자의 안전을 살피는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된 시설은 결국 지난달 자진 폐지하겠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년 국비를 포함해 16억 원을 지원하는 안성시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씨가 한밤중 빗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범을 붙잡은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면서 담담한 반응을 전해왔는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 그제 밤, 그러니까 4일 밤 10시 4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 모습입니다. 갓길로 한 남성이 뛰어가고 그 뒤로 다른 남성이 다급한 손짓을 하며 뒤따라가죠. 음주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는 40대 운전자 A씨를 택시기사가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차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남성, 차에서 내려 달려가죠.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씨의 모습입니다. 당시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약 1km 빗속 추격전을 벌이고는 유유히 차로 돌아옵니다. 도망가던 남성은 경찰 손에 붙들린 채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택시기사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서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알려져 쑥스럽다고 전했는데요. 경찰은 이 씨와 매니저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키로 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오래전 하늘로 보낸 아들을 만났습니다. AI로 구현된 순직 조종사 고 박인철 소령이 16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러 온 겁니다. 엄마, 인철이야. 보고 싶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인철아.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4월 따라 어머니 얼굴엔 주름이 졌지만 아들은 27살 청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고 박일천 소령은 야간 비행 훈련 중 전투기 추락으로 순직했는데요. 박 소령이 조종사의 꿈을 꾸게 된 건 아버지 영향이 컸습니다. 아버지는 1984년 팀 스피릿 훈련 중 순직한 고 박명렬 소령. 아들은 집안 반대에도 공군 사관학교에 진학했고 아버지의 뒤를 따른 겁니다. 평생을 그리움에 살았을 어머니에게 하늘에서 만난 아버지 소식도 전합니다. 아버지 만나서 어땠어? 아버지랑 그동안 못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저는 아버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엄마랑 연지 걱정 많이 해요.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도 전했는데요. 감사했어요. 엄마가 저랑 연지랑 기죽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셨잖아요. 엄마 기억나죠? 친구들이 인철이는 재벌집 아들이라고 했던 거. 그게 그 순간에는 엄마가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살다 보면 그리운 얼굴 한 명쯤은 생기죠. 고맙게도 기술과 그리움이 만나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주곤 했습니다.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울랄라 세션 이윤택 씨는 9년 만에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건강하던 때 모습 그대로 구현됐습니다. 덕분에 서쪽 하늘을 무대에서 열창하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고요. 다시 시작해 내가 많이 나 용기 좀 내봐 네가 들려도 이루 서로 부족한데도 믿음대로 가득해 나 고마워 인생이라는 건 가짜 주인공인 거야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38살 젊은 나이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터틀맨도 AI로 재현됐습니다. 거북이가 12년 만에 완전체로 무대에 섰는데 예전 모습 그대로네요. 모두가 그리워하던 얼굴들이죠. 고인의 생전 모습을 이렇게 AI 기술로 복원하는 게 추모냐 아니면 존엄성 훼손이냐 하는 질문도 있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기술을 어떻게 바르게 활용하느냐일 겁니다. 조금 전 우리는 기술로 되살아난 고인을 보면서 그리움을 달랬고 감동을 느꼈죠. 여전히 자신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에게 씩씩하게 지내라는 아들의 당부가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 또 만날 거니까 울지 마세요. 씩씩하게 지내기로 저랑 약속해요.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 5월 말 발사 직후 서해에 추락한 북한의 위성체에 대해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어도어 포스트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명예교수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기술적으로 발전된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종이 인형에 불과한 위성으로 전 세계를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위협하려는 그런 의도로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자 김정은은 북한이 열등하게 보이기를 원치 않았기에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달 열린 제8기 제8차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어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덕훈 내각총리 주재로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선 상반기 부문별 인민경제계획을 결산하고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당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국가 부흥에 응대한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3년여 전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를 미사일로 오인해 격추한 사건과 관련해서 국제사법재판소 ICJ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란이 민간항공안전협약 의무를 위반하고 공정한 사건 수사 기소 진행에 실패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8일 우크라이나 보잉 기종 여객기 PS-752편이 이란 수도 테헤란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약 3분 만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쏜 방공미사일 2발에 맞아 추락해 폭발했습니다. 당시 이란 혁명수비대는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미국이 쏜 미사일로 오인해 실수로 격추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و به صورت غیر عمد هواپیمای مذکور مورد اصابت قرار گرفته که متاسفانه موجب به شهادت رسیدن جمعی از هموطنان عزیز و جان باختن تعدادی از اتباع خارجی. 이 사건으로 여객기에 탄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국적별 사망자는 이란인 82명, 캐나다인 63명, 우크라이나인 11명, 스웨덴인 10명 등입니다. 이란이 이 사건 발생 3년 반 만에 국제사법재판소 ICJ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J는 현지 시간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크라이나와 캐나다, 스웨덴, 영국이 전날 이란을 상대로 해당 사건 관련 공동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이란이 민간 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에 억제를 위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이후에도 국제법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수사 기소를 진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CJ는 당사국 간 갈등 해결을 위한 UN 최고법원으로 불립니다. ICJ 판결은 항소할 수 없으며 그 즉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ICJ가 패소한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 판결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권한은 갖지 않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러시아 주재 영국 대사관이 현지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러시아에서 사는 것은 위험해졌으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데보라 브루너트 주 러시아 영국 대사는 SNS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안내했습니다. 브루너트 대사는 영상에서 수주일 전 러시아의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 일이 발생한 이후 어렵고 긴장된 시기를 겪고 있다고 언급해 프리고진 반란 사태 이후 러시아가 한층 위험한 곳이 됐음을 암시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도 모스크바 밖으로 피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러시아 반체제 인사 미하일 호드로코프스키는 푸틴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당시 푸틴이 모스크바를 벗어나 저택이 있는 발다이로 갔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가 당시 모스크바를 떠나 러시아 북서쪽으로 향했고 모스크바에서 400km에 있는 발다이 주변 어딘가부터 추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시각 들어온 간추린 뉴스입니다. 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서울 한복판에서 만들고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울 연남동 가정집에서 엑스터시와 액상 대마 등을 만든 뒤에 알약으로 재가공해서 유통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8명을 검거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펀드 출자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류혁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체포했습니다.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의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한 갤러리 대표 남모 씨와 증권사 직원 한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기 위한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가 그동안 매달 한 차례에서 앞으로는 2차례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6명이 사망사고로 숨진 DL-ENC 사업장에 대한 일제 감독을 실시합니다. 검찰이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하청업체인 KDFS 황옥정 대표를 이틀 만에 재소환해 구현모 전 대표 취임 이후 KDFS의 수주 물량과 매출이 늘어난 경위 등을 추궁했습니다. 어제 아침 산사태로 전면 통제된 대구 군위군 효령면 상주 영천 고속도로 하행선이 오는 9일쯤 다시 개통할 전망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3도, 대구는 32.5도까지 올라 있고요.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북부와 충청 이남 지방의 하늘 표정이 사뭇 다르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의 양은 전남과 경남 해안, 제주도 많은 곳에 150mm 이상, 전북지방에도 많게는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지방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북부 지방은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 32도, 춘천도 32도, 광주 26도, 대구는 27도가 예상됩니다. 충청 이남 지방의 비는 모레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 일요일과 월요일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그 밖에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추진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놓고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언제 만날지 관심인 상황에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